오늘은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왜 IB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면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서 꺼내는 교육이 되나? 보장되나? 이런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강연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IB가 뭐 꺼내는 교육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하니 그러면 수능 같은 시험에 일부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한 30%는 IB 시험, 그 다음에 한 70%는 기존의 수능, 이렇게 반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연을 들으세요. 세 번째 질문은요. IB 교육 딱 보면 시험 문제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삼포회란, 정유저란, 시대순에 알맞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뭔가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전쟁들 끝난 후에 평화 합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90분, 120분 쓰는 거는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교육은 성적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적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의문점으로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저희 둘째가 서울 강남에 내신이 매우 치열한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인데요. 보시면 만약 네가 덜 먹고 싶다면 파란색을 사용해봐. 근데 뭐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했어요. 근데 이제 네가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 근데 그 운동이란 단어에 exercise는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총 11단어로 만들 것. 낯선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2개 모두 작성 시 빵점 처리. 저희 둘째는 아들이에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이걸 하려고 했더니 여기 2개 모두 작성은 빵점 처리니까 이걸 하면은 빵점 받을까 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채점할 때 보니까 이 위에 거는 3점짜리 문제, 밑에 거는 5점짜리 문제. 그래서 1번을 푸른 사람은 무조건 맞았어도 마이너스 2점.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탈락.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수준별 문제래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되게 이상하다.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문제가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문제에서는 애들이 잘 안 틀립니다. 특히 이렇게 내신이 치열한 집단에서는요, 정상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안 틀립니다. 이렇게 이상한 트릭을 걸어야지만 틀립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문제에서 변별이 되고요. 이런 이상한 문제에서 등급이 갈립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학교 주변에 A중학교 내신반, B고등학교 내신반 그 학원들이 쭉 생기는데요. 그 학원들에서 등급이 갈리는, 변별이 되는 이런 종류의 문제에 최적화되게끔 애들을 밤 12시까지 훈련시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옥스퍼드 영문과 학생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15년 동안 교수하신 분한테 풀어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1단어로 영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세더니 13단어가 나오는데 15단어가 나오면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11단어로 영작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나 보죠?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할 때 우리는 몇 단어로 한작 하면은 저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영어는 몇 단어로 영작하라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빈칸에 넣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교과서에 나오는 그 단어를 써야만 맞고 나머지는 다 오답으로 간주를 해야만 할까요? 아무튼 다른 종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그 패러다임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IB에서의 영어 시험,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모국어로서 말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을 보면은 무슨 파티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이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기술하는 이메일을 쓰십시오. 블로그 글을 쓰십시오. 학교 문집에 글을 써보십시오.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보십시오. 등등 써보십시오가 수능이고요. 말해보십시오가 내신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문법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은 그냥 쓰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사실 외국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쓰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평가하지 않고 그런 걸 길러주지 않아요. 근데 그냥 시험은 어렵습니다. 공부는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다른 시험 문제를 보면 많은 10대들이 그들의 외모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왜 10대들이 그런 불안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청소년 잡지에 게재할 글을 써보십시오. 단순히 영어 실력만이 아니라 되게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죠? IB 생물 시험 문제를 보면요. 새의 노랫소리 발달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고요. 우리나라 수능 만점, 생물 만점 받으면 이거 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말라리아 발생과 연관 강우량 패턴을 30년간 분석한 이런 그래프가 어느 학술지 저널에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하고 여기서 함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문항을 보면은 이 그래프 두 그래프를 비교하시오. 그리고 뭐뭐뭐라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떠어떠하다는 가설을 검증해 보시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안해 보시오. 이게 이제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IB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과목별로 조금 다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이게 보면은 이게 왼쪽이 전부 과목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 기준이 A, B, C, D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A는 이런 사실, 개념, 이론 이런 걸 얼마나 완벽하게 숙지를 했나, 그 내용의 숙지의 정도가 얼마나 잘 돼 있나가 그 평가 기준 A입니다. 근데 나머지 B, C, D는 이 개념을 얼마나 완벽하게 잘 숙지했냐를 넘어서 그걸 넘어서의 생각,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했느냐가 75%입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했느냐 정도를 우리 공교육에서는 100% 평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25%만 평가하고 나머지 75%는 그 너머의 생각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용의 숙지가 좀 부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25%의 내용의 숙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제대로 됐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만이 나머지 75%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탕으로 그 너머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는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시키는 거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본 개념은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외우고 그냥 문제풀이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교차 실험을 해봤습니다. IB 학생들에게 수능 시험을 봐보게 하고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IB 시험을 봐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IB 학생들 중에서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수능 시험을 잘 못 보면 얘가 공부 못하는 애였잖아요 라는 개인 변인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인 변수 제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홍콩대 등 이미 이렇게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을 1차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IB 시험, 그 수능 시험을 보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 서울대보다 랭킹 높은 대학에 합격한 애들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1등급이 없었습니다. 캠브리지 공대 합격한 애도 수학 반타작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2017년 6월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캠브리지 공대생이 수학 실력이 모자라서 우리나라 수학을 반타작을 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대는 굉장히 수학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마트에 가면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계산기,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계산기처럼 계산을 하는 능력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에. 근데 여기는 아이비는 그런 단순한 계산기 말고 3차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그 너머의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1,000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계산기처럼 계산을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하는 그 능력이 훈련이 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다 못 풀어요. 우리는 피카소가 와도 풀 수 없는 미술 문제를 풀고요. 수학의 필즈상을 탄 사람이 와도 수능을 시간 내에 절대로 다 풀 수 없는 그런 수학 시험을 풀고요. 옥스퍼드 영문과가 와도 풀 수 없는 영어 시험을 풀고요. 국어의 작품의 저자가 풀 수 없는 그런 국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또 해내지 않습니까? 되게 짠한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왜 중국이나 북한에서 서커스 하잖아요. 막 대단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만큼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짠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가들, 그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풀 수 없는 종류의 시험 문제를 우리는 풀으라고 해놓고 애들을 그거에 전력 질주하게 해서 시험을 또 푸는 애들이 그렇게 또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수학을 만점 받고 이런 애들도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운 거죠. 그 애들을 진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런 역량을 기르는 것 쪽으로 했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엉뚱한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 중에 한 명이 수학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긴 지문을 수학을 풀었는데 보기를 보니까 1번 61, 2번 62, 3번 63, 4번 64, 5번 65였대요. 그렇게 길게 풀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더하기 1만 틀리면 답이 틀리는 이것이 객관식 수능에서의 공정입니까? 이 아이비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수능 학생들에게 시험 본 거 중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충남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내신 상중하로 나눠서 여러 학교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서 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그 시험 문제는 아이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몇 개만 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우리 애들은 이런 시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다 잘 것 같은데 꼭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네들 한 명도 없고요. 끝나고 나서 시간 더 달라고 하는 데들 많았고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넓은 교실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뒤에 다 서 계셨고요.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뭐 신선했어요, 새로웠어요, 낯설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왜 재미있느냐? 너네들 이런 시험 문제 풀어본 적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틀리든 맞든 어쨌든 제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제 생각을 쓸 기회는 없어요. 그냥 교과서의 생각, 교사의 생각, 정답의 생각을 쓰는 거지 내 생각을 쓰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논술이 있지 않냐.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논술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학생들의 이구동성이 한국의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객관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럼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 얘기가 일단은 책을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깊이 있게 읽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도 독서록 쓰지 않냐 우리도 책 읽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 얘기가 한국의 독서록은 원전을 읽으면 안 돼요.
요약본이나 발췌본을 읽고 빨리 이게 줄거리를 파악해서 글자 수에 맞춰 짜깁기 해가지고 독서록을 써가지고 생기부에 올리는 게 목적이고, 원전을 깊이 있게 2번, 3번씩 읽는 거는 한국에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러면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하면 사교육이 폭발할 것 같다는 어른들의 우려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학생들이 얘기가, 적어도 쪽집게 고의 과외는 없어지겠지요. 안 먹힐 테니까. 그리고 단순 방법 문제풀이 학습지 없어지겠지요. 단순 방법 문제풀이 학원 없어지겠지요. 만약에 사교육이 변종을 해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꺼내는 쪽으로 바뀌겠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라. 시험 문제가 이런 종류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가 이러면 평소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2시간 동안 써라 이러면 학생에게 처음에 초안을 쓸 때는 2, 3일 걸려서 쓰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요. 제출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은 한 5등급 정도 돼요. 그러면 막 피드백해서 다시 쓰라고 해서 보내요. 그럼 학생이 다시 써요. 막 다시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럼 선생님 보니까 이번엔 4등급 정도 됐어요. 다시 피드백을 줘서 보내요. 학생은 막 다시 써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번엔 3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 퀄리티를 높게 계속 1등급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왔다 갔다 한 기출문제가 보통 몇 주가 걸리겠죠. 근데 그런 기출문제가 한 시험에 보통 10몇 개에서 막 30개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중에서 골라서 하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자체가 한 시험에 보통 10대 개에서 30개 가까이가 나와요. 그런 시험이 1년에 2번이 있고 50년 동안 누적된 게 IB 시험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몇십만 명이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시험을 봤는데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기출문제를 다 풀고 시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출문제를 다 풀고서 시험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학습지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학습지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계속해도 어차피 5등급 처음에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온 거를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계속 올리는 이 피드백, 이거를 계속 모든 애들이 다 그 훈련을 하는 거지, 문제를 많이 풀고 문제집을 몇 권을 풀고 이것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문제집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하잖아요. EBS 교재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 체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석차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뒤집힐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2017년 6월에 매일경제에서 1면, 4면, 4면에 이렇게 3면에 걸쳐서 이 실험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암기 잘하는 1등급이 창의력에서는 7등급이더라. IB스러운 시험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내신이 상중하별로 구분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중에서 상도 있는데요. 하도 있고요. 하에서 하도 있는데 상도 있고요. 중에서도 상중하가 다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반에서 내가 1등급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사실은 밖에 나가면 경쟁력이 없는, 세계적인 경쟁력은 별로 없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5등급, 6등급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그냥 쟤는 못해 라고 생각했던 애가 사실상 내가 못 보고 놓치고 있는 보석 같은 원석 같은 애인데 우리 공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애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선수를 그냥 달리기 하나로 줄 세워가지고 선발을 했으면 절대로 선발이 되지 않았을걸요. 어차피 김연아 선수는 달리기를 육상 선수만큼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뭘로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능력이 개발되느냐는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중에서는 경기 외고 한 학교만 IB를 합니다. 물론 영어판으로 합니다. 공교육하고 그닥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제가 수업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수업 참관을 갔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다음 주가 기말고사라서 시험 준비 내신 그 시험 준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갔거든요.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고3 기말고사 내신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은 시험에 목숨 걸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일단 모든 아이들의 책상 위에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책상 위에 있었고요. 중간에 그 핸드폰을 찾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타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핸드폰을 소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우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것이 초창기에 나올 때 소크라테스도 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이다. 책에 다 있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라고 그때 지식인들은 그때 굉장히 그걸 걱정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요새 인터넷에 다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책을 안 읽을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또 요새 지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쉴 새 없이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걸 다시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지 이걸 중간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딴짓을 하는 용도로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그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서 참관을 했을 때 수업은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음 주 시험 대비 수업이랍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그 다큐프라임, EBS 다큐프라임을 보면요.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는 막 받아줬고 타타타타타 치고 있다가 교수님께서 강의를 멈추시면 타닥 하고 전체가 일제히 멈춘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그땐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질문할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외고에서 이 소설 광장과 홍길동전에서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막 적고 막 타이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왜 그렇게 적느냐 물어봤더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의 논리를 가져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논리에 보강을 하게 되면 내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생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랑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논리가 더 풍부해지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론을 하든 논리에 보강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끊임없이 다른 종류의 의견을 찾아다니고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진 애들하고 더 협업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하라라고 하면서 말은 협동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공부는 혼자 해야만 점수가 잘 오르는 평가 체제 하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하는 게 가장 나은 거예요. 근데 협력을 해야만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에서는 협력하지 말라 그래도 협력하고요. 신문 보는 공부, 뭐 NIE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NIE 하고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백날 해봤자 다른 답은 틀린 답으로 평가되는 채점 체계에서 12년 동안 큰 아이들은 결국은 그냥 다른 건 틀림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건 무조건 틀린 걸로 생각하고 배제와 배타와 왕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 제가 이 아이비가 들어오고 나서 뭐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공교육에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물었더니 일본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일본도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조용하대요. 누가 먼저 말하면 혹여 나댄다고 찍힐까봐. 그래서 조용한데 아이비가 들어오고 나서의 특징은 일단 전원이 저요 이걸 한다는 것. 이게 눈에 띄는 크게 띄는 특징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같은 조가 돼서 조별 활동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공부 못하는 애는 무임승차 한다고 욕먹고 공부 잘하는 애는 지 혼자 다 해먹는다고 욕먹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불편했는데 아이비를 하고 나서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서로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평가 구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어떤 왕따가 줄어들고 이런 갈등이 줄어들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근데 막 토론하고 그럴 때 친한 친구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친구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그 불편하지 않냐? 저 친구랑 절교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토론의 목적이 누구를 이기기 위한 건가요? 더 나은 생각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학생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와 다른 종류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 일단 선생님부터도 선생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종류의 생각을 하기 위한 거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인식론적인 철학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종류의 의견이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은 얘기를 합니다. 전 과목이 채점 그게 논서술 채점인데 객관식이 없이 그 전 과목 논서술 채점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유는 수능과 같은 논서술 시험은 50년 동안 그 채점이 검증이 됐잖아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 유럽의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 독일의 아비투어 아니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모두 다 전과목 논서술 시험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채점의 공정성 문제 없이 대입 시험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대입이 우리만큼 치열하지 않지 않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최상위권 대학 가는 거,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이상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기 힘들고요. 독일의 아비투어도 좋은 대학, 좋은 과, 예를 들어서 의대, 법대 가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요. 프랑스 바칼로레아 보고 나서 10점, 20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이면은 누구나 어느 대학이나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원자가 많은 경우, 의대, 법대, 공대는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지원자가 많겠죠? 그러면 거기는 추첨을 해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운에 의해 가지고 로또처럼 그렇게 해서 당첨이 돼서 합격이 되잖아요. 1학년 지나고 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탈락해요. 2학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이 탈락해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하는 연도 입학생에 비하여 졸업생이 10%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들의 어떤 인생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사회적인 효율성에 있어서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지 말고 선발할 때 내신도 좀 보고 대학에서 이렇게 뺑뺑이로 하지 말고 누구를 뽑을지 좀 선발을 하게 해서 이 수업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좀 하게 하자라고 한 게 최근에 교육개혁 그 안을 내놓은 거고요. 그거에 저항해서 반대하고 데모하는 게 지금 프랑스의 여러 가지 이슈입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자체도 대학 입학 시점에 대거 탈락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만 아닐 뿐 대학 재학 중에는 엄청나게 탈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탈락의 시점이 어느 순간이냐일 뿐 그거에 차이가 있을 뿐 어디든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유능하고 더 잘하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인재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 세계 어디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전부 다 치열하게 공정하게 전 과목 논서술로 대입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게 채점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됐는지에 대한 걸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죠. 수능 같은 경우는 교차 채점을 하고 재채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관은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신청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차출이 되는데 그리고 훈련을 거쳐서 이제 그 채점을 하는데 이렇게 기채점된 이렇게 그 채점이 온라인으로 온대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채점을 하는데 만약에 뭐 100개, 200개의 답안지가 있다 그러면 10개, 20개씩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개, 20개의 속에 몇 개씩 이미 기채점된 스파이 답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채점관은 모르죠. 그래서 채점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 스파이 답안지들이 이 채점의 퀄리티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러고서 채점을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온라인이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이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채점자가 아예 채점에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 세트 10개, 20개의 그 세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재채점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채점하지 않고 2사람, 3사람 이상이 교차 채점을 하고요. 그들 사이에서 점수 차이가 나면 누가 문제인지 그 위에 있는 시니어 채점자가 또 그걸 관리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단계로 이렇게 그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을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외부 수능일 경우에 그렇고, 그럼 내신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IB 같은 경우는 내신을 반드시 포함시키게 돼 있거든요. 내신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신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때로는 내신 상중하별로 무작위로 뽑아서 중앙에 있는 채점센터로 가서 이걸 전부 리뷰를 해서요. 이 선생님이 부풀리기를 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의 내신을 다 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느 것이 뽑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채점하지 못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중앙에서 어쨌건 모니터링 한다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 채점에 대한 불신을 시스템으로 사전에 차단해줘서 궁극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교사가 좀 마음 놓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의 받을까 봐 또 제대로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 있고, 무엇보다도 IB 교육 방향이 교사의 생각,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설령 교사와 의견이 달라도 근거만 제대로 뒷받침되면 공정하게 채점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학생들은 응답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객관식을 폐지하면은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서 꺼내는 교육이 가능하냐. 대충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서울대는 아무도 객관식 시험 안 봅니다. 서울대는 다 논서술 시험을 봐요. 그런데도 다 맞다 적을수록 학점이 높았고, 내 생각을 쓰면 쓸수록 학점이 낮았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교수의 의견이 다를 때는 무조건 내 생각을 포기하고 교수의 의견을 쓸수록 학점이 높은, 이걸 보면, 근데 여기 다 논서술이에요. 객관식 아니에요. 이걸 보면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라는 그 포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종류의 능력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우리나라 논술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예측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객관식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건 객관식, 주관식의 포맷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다. 어떤 종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답안에 우리가 고득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의 문제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이런 교육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가능하냐, 성적이 낮은 애들한테는 어렵지 않냐. 제가 이 질문을 경기외고 학생들한테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선발된 집단이지 않냐. 근데 이거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어렵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이구동성으로 울컥하면서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좀 수준이 낮게 표현될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라는 거를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교육의 기회조차 처음부터 박탈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엎드려 자는 애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탓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IB를 하면 성적이 이렇게 막 높아질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100점 50점이 있잖아요. IB에도 100점 50점 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100점 50점은 그냥 교과서의 생각, 저자의 생각 그 100점 50점이고요. 여기 IB의 100점 50점은 내 생각 100점 50점인 거예요. 50점이라도 이게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IB라는 게 45점 만점인데, 총점 다 합쳐가지고, 근데 40점 이상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서울대 이런 데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주국제학교나 경기외고나 이런 데는 선발 집단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37점이 평균이에요. 대략.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이 29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절반 이하는, 절반은 다 29점 밑에라는 얘기죠. 이 말은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학교에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귀족교육, 엘리트 교육의 이미지가 있을 뿐,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공립학교에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마약, 폭력, 낙태 이런 거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비율이 높은 한 고등학교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어요. 거기는 너무 낙후된 지역이고 너무너무 완전히 그냥 폐교 직전에 그런 학교였대요. 근데 아이비가 도입되고 나서 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더래요. 아이비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학생으로 하여금. 근데 청소년 범죄는 생각 없이 그냥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들이 생각이라는 걸 스스로 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범죄율 자체가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인데 아무도 대학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였어요. 대학을 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평균 저소득층보다 아이비를 받은 저소득층이 대학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애들도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비의 학습자 상을 보면요, 어떤 인재상, 어떤 사람을 기르느냐 10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질문하고 탐구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질문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를 영어에서는 clarification question이라고 해요. 명료화하기 질문이에요. 그냥 그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지 허를 찌르는 통찰의 다른 종류의 생각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종류의 질문은, 명료화 질문은 지식을 더 잘 숙지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말고 다른 종류의 생각의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 그 역사 같은 거 있어, 무슨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라 막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가 1등급입니까?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썰전에 나오는 유시민 작가 수준의 논리력을 가지고 있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대 의견을 가진 박형준 교수의 의견은 완전히 그럼 반대니까 점수가 깎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비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가 평가 기준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어떤 주장을 했든 간에 그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백업을 했느냐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썰전이든 백분 토론이든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도 그래도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백업을 했으면 그럼 양쪽 다 만점을 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아이비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성찰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공교육에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걔가 알기는 아는데요. 걔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근데 좀 말빨이 약해서 좀 글빨이 딸려서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할 뿐 알고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비에서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말빨이 약해서 글빨이 약해서 아는 걸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는 겁니다.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글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21세기 그 OECD에서 나온 그 4C라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 그다음에 협업하는 능력,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에 아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과 토론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못하는데 알고는 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혼자는 잘하는데 협업을 잘 못한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수행을 잘 못하는 겁니다. 협업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평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그다음에 밸런스드, 균형을 갖춘 사람, 이런 게 있고요. 제일 마지막 인재상이 이제 리스크 테이커,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아이비 인재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에 창의, 융합, 전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시험 문제가 국가교육과정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와 연계하면서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이비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에게 과제를 낼 때,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이 10가지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 반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리스크 테이커가 있느냐,
학생이 어디서 위험을 감수하게 과제를 냈느냐, 시험 문제를 냈느냐가 이게 연계가 계속 되는지를 체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이 도전하게끔 위험을 감수하게끔 하는 종류의 그런 질문을 던지거나 그런 과제를 던지거나 하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2015 교육과정의 그 인재상 이런 거에 보면은 엄청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좋은 말로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이미 완료됐다고 봐야 돼요.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팬시한데요. 문제는 그것이 실행되거나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IB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IB가 처음에는 100% 사립학교였거든요. 1968년에 스위스에서 그 UN 주재 자녀들이나 주재원 자녀들이나 아니면 외교관 주재원 자녀들,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육 과정이 처음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배운 지식이 다른 나라에 가면 별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보다 생각하는 힘, what to think보다 how to think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68년도에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 본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OECD나 유네스코나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같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실무 헤드쿼터가 있고요. 영국에 채점 센터가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뭐 이제 북미 쪽의 오피스는 워싱턴 DC에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100% 사립학교였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56%가 공적 차금이 투입되는 국공립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국공립이. 우리나라면 국공립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고요. 미국이 특히 많은데요. 미국의 51개 주에서 49개 주가 IB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는데요. 전체 1970개 학교 중에서 사립은 207개밖에 없고 주립이 1763개나 됩니다. 압도적으로 주립이 많습니다. 이게 미국은 전반적으로 그 0.1%의 교육과 99.9%의 교육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9.9%의 교육은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다 끝나요. 행복은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실력 떨어진다. 근데 미국의 교육이 전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0.1%의 사립학교들은 우리나라 대치동은 저리 가라 하게 치열하고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는 IB보다 더 IB스럽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닥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워낙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국제학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공교육에서, 공립학교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내내 계속 공교육 살리기가 이제 정책의 방향이었고, 그리고 각 주마다 교육청에서도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을 하다가 공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게 IB였던 거예요. 제가 그 서울대에선 누가 A 플러스를 받는가 그 연구를 서울대 학생들하고 미시간대 학생들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하기 위해서 미시간에 약 2년 반 가량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애도 이제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에 미시간 주정부에서 모든 공립학교 학부모들에게 저를 포함하여 기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정규 학교가 IB 학교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지를 제가 작성하고 왔어요. 그건 모든 학부모들에게 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공립학교가 IB 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IB 학교로 바뀌었는데 과도기니까 미국은 IB 학교가 아니면 다 AP 학교거든요. AP라는 게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AP 과목이 몇 개가 열렸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질이 달라지는, 뭐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어떤 과목인데, 근데 AP도 선택할 수 있고, IB도 선택할 수 있고, IB도 한 과목 두 과목만 선택할 수 있고, 디플로마까지 풀 커리큘럼을 다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옵션을 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비 백인들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다 아이비를 선택했는데 한국인들은 공부를 못하나 잘하나 다 AP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엄마들을 추적을 해서 막 취재를 해봤어요. 왜 AP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엄마들의 공통적인 말이 AP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빨이 되잖아요. 아이비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원빨이 안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P는 시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시험이잖아요. 수능은 학교를 안 다니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인강이나 뭐 홈스쿨링이나 아니면 그냥 종로학원에 등록해서 다니다가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비는 아이비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는 아이비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아이비는 내신도 반드시 총점에 포괄되어야 되는 그런 거고 정말 과정 중심 평가이거든요. 근데 AP나 수능이나 이런 시험은 그냥 딱 한 번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원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들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비는 이제 스위스 본부가 있고 뭐 이제 네덜란드 오피스가 있고 헤드쿼터가 있고 영국의 채점센터가 있고 이러니까 한글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 3월 5일 날 처음으로 그 기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아이비를 공교육에 도입했다는 거. 그 이후로 다른 언론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그러면 우리나라 공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검토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 연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교육청에서 검토만 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그냥 시범학교 몇 개라도 들여와 보자. 그러려면 한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제주교육청에서 IB5 본부에 한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라는 공문을 처음 보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날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IB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정말 너무나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발적으로 30명이나 되는 대표단이 꾸려졌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구한말 신사유람단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기획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으로 이런 다른 종류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배워보겠다라고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꾸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IBO 측에 우리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거 그냥 한글화 요구를 너무 그냥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달라. 이렇게 해서 2018년 3월 26일 날 싱가포르에서 대구교육감 제주교육감 충남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때는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간부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했어요. IBO 회장단하고 회담을 해서 저희가 한글화에 대한 공신 요청을 했고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일본은 교육감이 전체 임명직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 과정이 아니고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각 국가의 교육과정 컨텐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하고 국가교육과정하고 충돌될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에요. 컨텐츠가 있고요. 시험 범위가 있고요. 왜냐하면 대입시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나 럭키하게 2009년도에 초중등 교육과정 행정규칙 우리나라 교육법에 거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가 2009년에 들어갔고요. 2010년에 이 문구에 근거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외고가 영어판으로 IB를 하는데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IB가 경기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국제학교도 국내 학력을 인정받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외국인 전형이나 이런 전형이 아닌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합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워낙에 숫자가 적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서울연고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대학 20개 대학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의 평균을 내본 건데
서울 인서울대학을 하면은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이 지방 공립대까지 포함해가지고 했더니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요구가 없는 전형 자체가 이미 많이 있어서 그 전형으로 별도의 수능을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하지 않고도 지금 당장도 사실상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판으로도 이미 그렇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입학을 해왔는데 한국어판을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3월달 회담을 통해서 한글화를 요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5월달에 이게 공식 의제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 9월 동안 한글화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타당성 검토 작업을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과 이렇게 같이 다 수행을 했고요. 그러고서 9월 26일 날 싱가포르에서 제주교육감과 대구교육감님과 함께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그쪽 회장과.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원론적인 한글화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합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점관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절대로 이류나 아류인 한국어판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국어판 점수 뭐 몇 점이 영어판 점수 몇 점과 동일하게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서울대서나 다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질 관리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점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들이 제안한 건데요. 우리 그 학교 이제 교육청들에서 전국에 보면은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바이링구얼인 교사를 교과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몇십 명의 풀이 되면 그 풀을 IBO에서 직접 집중 훈련을 시켜서 내년부터 영어권 채점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영어권 채점을 몇 번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검증된 우리나라 선생님들로 하여금 한국어 채점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어판 채점과 한국어판 채점의 질을 균등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그쪽에서 제안한 거고 저희 교육감님들께서 오케이를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MOU가 아니라 MOC라고 하더라고요. Memorandum of Cooperation인데 협약 각서 이런 거에 그 세부 문구 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한글화에 대한 그 공식 사인이 이루어지면은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IB 한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냥 시험 문제만 단순히 번역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글로 대입 시험을 치르고 수능 안 보고 그리고 그거를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채점관이 우리 한국인으로 양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채점을 해서 대학에도 잘 갈 수 있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B 한글화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교사용 지침, 평가 기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점관을 양성하는 과정, 뭐 이 교원 연수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도 있을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것의 가장 큰 영향은 시범 학교로 도입하지 않는 학교들에도 교원 연수는 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범 학교로 도입하지 않는 학교들에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죠. 옆집에 있는 애가 똑같은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공짜인. 근데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내 아이가 하는 숙제를 하지 않고 내 아이가 보는 시험을 안 보고 그런데도 대학을 잘 가? 만약에 이런 거가 눈으로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객관식 그 상대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식론이 그렇게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IB는요. 저는 IB 학교가 전국에 도배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여 누가 그렇게 전면 도입하자 그러면 저는 아마 뜯어말리고 싶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IB는 기본적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수능과 내신 전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평가라는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거가 목적이고요.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꺼내는 교육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가칭 한국형 바칼로레아라고 이름을 한다면 그러면 그걸 KB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KB를 한 10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플랜을 정하고 근데 그 KB의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
롤모델로서 아이비를 몇 개 학교만 시범 도입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채점관을 양성하거나 교원 연수를 해서 우리 교사들의 준비도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러면 KB를 개발을 해서 KB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공교육이 좀 전환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이게 도입이 전략적 도입으로 이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반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귀족 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수능에 30%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자꾸만 수능에 일부 반영하거나 아니면 영재 교육 쪽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70%는 그러면 그 수능을 하고 30%는 아이비식 시험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0%는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계속 찾아야 되고요. 30%는 그 적절함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계속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여기서의 정답이 여기선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만 멘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기서 말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한 이의 제기, 오답 논란 이런 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멘탈에도 이게 마이너스고 행정적으로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30% 계속 하시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처럼 주입식 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30%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기르고 싶은지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수행평가에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국의 교육과정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죠. 동학혁명이 일제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제입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기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외제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근대 교육 전체가 다 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물리, 화학, 생물을 배웠습니까? 이거 다 외제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고추, 감자 다 외제입니다. 저는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토양에서 우리의 힘으로 길러서 우리 아이들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교육은 그건 외제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더 할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